제3장 감정의 해부학.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복잡한 심리학 이론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론은 상당 부분 상징학과 관련이 있고 신화학 이론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으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 그 결과 각기 다른 목표와 방식을 추구하는 다양한 심리요법 학파들이 있다. 단순성은 진실의 전형적 특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누구나 시험해 볼 수 있는 감정의 지도를 살펴볼 것이다. 감정의 지도는 누구라도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생존이라는 목적. 어떤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든 인간의 주된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생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생존과 자신이 동일시하는 집단, 이를테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게끔 사람들은 몸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신이 곧 몸이며 따라서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개별적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라 여기기 때문에 늘 결핍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이런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낀다. 자신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에 불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은 일종의 생존 기제이며 생존 방법으로 주로 감정을 사용한다. 생각은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결국 감정이 생각의 약칭과도 같게 된다.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의 생각을 단 하나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정은 정신 과정보다 근본적이고 원시적이다. 이성은 마음이 감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지적 능력을 통해 이성이 사용될 때 그 바탕에 깔려있는 근본 감정은 대개 무의식적으로만 작용하거나 최소한 자각하지는 못하는 상태로 있다. 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을 잊거나 무시하거나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자각하지 못하고 대신 갖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지어낸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떤 행동이든 그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적 목표가 의식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답이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해 또다시 무엇 때문에? 라고 질문하여 근본 감정이 드러날 때까지 반복한다. 예를 들어 이런 문답이 이어질 수 있다. 새로 벤츠 승용차를 사고 싶은 남자가 있다. 남자의 마음은 가진 논리적 이유를 대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바람이다. 그래서 남자는 자문한다. 무엇 때문에 벤츠가 갖고 싶은 걸까? 사회적 지위와 인정, 존경, 확실한 성공의 상징 같은 것을 얻고 싶은 거지. 다시 묻는다. 무엇 때문에 지위를 원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런 존경을 확실하게 받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묻는다. 무엇 때문에 존경과 인정을 원하는 걸까?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고 싶은 거지. 무엇 때문에 안전을 원하는 걸까?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지.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 불안감과 불행감,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모든 행동이나 욕망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어떤 감정을 성취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는 점이다. 공포를 극복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감정은 우리가 생존을 보장해준다고 믿는 것과 결부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하자면 감정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도록 몰아가는 기본적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감정의 척도. 간단 명료한 설명을 위해 의식의 수준 대신 그와 일치하는 감정의 척도를 활용할 것이다. 의식 수준이란 어떤 것이며 그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인지는 의식혁명에 자세히 나와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만물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우리는 호의적이고 진실하고 사려 깊은 긍정적인 사람과 욕심 사납고 남을 잘 속이고 아주 불쾌한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를 직감적으로 안다. 테레사 수녀의 에너지는 아돌프 히틀러와 분명히 다르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다. 즉, 음악이나 장소, 책, 동물, 마음속 의도 등 삶의 모든 사물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각 사물이 얼마나 참된지 그 정도가 숫자로 나타나게끔 사물의 본질과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눈금을 붙일 수 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대로 에너지도 크기별로 끌개 패턴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곧 의식 수준이다. 의식의 지도는 끌개 패턴이 보여주는 비선형적이고 역동적인 지형을 로그 값을 통해 선형적으로 나타낸다. 즉각 의식 수준에다 그 에너지의 힘을 1에서 1000 사이로 나타내는 로그값 눈금을 붙인 것이다. 지도 맨 위에 있는 완전한 깨달음 수준은 인간의 영역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나타낸다. 예수나 부처, 크리슈나의 에너지가 그렇다. 의식의 지도 맨 아래에서 죽음 가까이에 있는 수치심의 수준은 가까스로 생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용기의 수준은 에너지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지점이다. 이 수준은 진실성과 정직, 자율, 대처 능력의 에너지를 뜻한다. 용기 아래의 의식 수준은 파괴적이지만 용기 위의 수준은 삶의 힘이 된다. 간단한 근육 테스트로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200 이하의 부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근육에 힘이 빠지고 200 이상의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진정한 파워는 힘을 주고 포스는 힘을 뺀다. 우리가 용기 위의 수준에 있으면 파워가 에너지를 줄 뿐더러 호의를 베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온다. 한편 우리가 용기 아래의 수준에 있으면 포스가 에너지를 빼갈 뿐더러 물질적이거나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한다. 이제 높은 에너지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감정의 기본 척도를 자세히 살펴보자. 평화 600. 이 수준은 있는 그대로의 완전함, 지극한 행복, 모든 일의 수월함, 모든 존재의 일체성을 경험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처럼 만물의 분리를 넘어서고 지성을 넘어선 비이원성의 상태다. 광명이나 깨달음으로도 묘사하며 인간의 영역에 매우 드물게 존재한다. 환희 540.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상태로 상대의 처지나 행동에 구애받지 않는다.
만물에서 보이는 강렬한 아름다움으로 세상이 빛난다. 만유가 완전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체성 도달과 큰 나 발견이 멀지 않다. 만물의 연민을 느낀다. 인내심이 엄청나다. 타인과 하나라 느끼며 타인의 행복을 염려한다. 자기 완성감과 자족감으로 충만하다. 사랑 500. 용서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존재 방식이다.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다. 또한 상황의 세부보다는 핵심에 집중하고 부분보다는 전체를 다룬다. 진정한 시각이 사물에 대한 지각을 대체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만물이 지닌 본연의 가치와 사랑스러움만을 본다. 이성 400.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특징이다. 이는 사물의 요점을 보고 개념을 만들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성은 특히 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과학과 철학, 의학, 논리학 등은 이 수준의 산물이다. 받아들임 350. 이 수준의 에너지는 태평하고 느긋하며 타인과 잘 어울리고 유연하며 대인관계의 폭이 넓고 거리낌이 없다. 삶은 좋은 것이다. 당신도 나도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삶의 여건대로 살아간다. 남을 탓하거나 삶 자체를 탓할 이유가 없다. 자발성 310. 이 수준의 에너지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어떤 삶이 펼쳐지든 긍정적 자세로 달갑게 맞이하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호의적이고 협조적이며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고 무언가 봉사할 길을 찾는다. 중립 250. 편안하고 실용주의적이며 비교적 감정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산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비판을 삼가며 경쟁하지 않는다. 용기 200. 이 수준의 에너지에서는 난 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단호하고 삶에서 열정을 느끼고 생산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효과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자부심 175. 이 수준은 내 방식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주된 관심사는 성취하고 인정받고 남달라지고 완벽해지는 일이다. 누구보다 낫다라고 느끼거나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 분노 150. 이 에너지는 두려움을 주는 근원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강제력과 협박, 비난을 동원한다. 짜증을 잘 내고 욱하기 쉬우며 과격하고 불안정하고 툭하면 붕괴한다. 두고 보자 라는 말대로 꼭 되갚아주려 한다. 욕망 125. 항상 이익과 재물, 향락을 추구하며 자기 외부의 무언가를 얻어내려 한다. 만족을 결코 모르고 물리는 법도 없으며 끊임없이 갈망한다. 그걸 가져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줘. 지금 바로. 공포 100. 이 에너지는 모든 곳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피하고 방어적이며 안전에 집착하고 사람에 대한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며 불안하고 늘 바짝 경계한다. 비탄 75. 무력감과 절망, 상실감, 후회에 차 있다. 무언가를 하기만 했어도
하는 심정이다. 소외와 우울, 슬픔을 느낀다. 나고자가 된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라는 애석함이 있다. 무의욕. 이 에너지의 특징은 가망 없어 보이고 죽은 듯 무기력하며 보기만 해도 기운 빠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와 난 못해, 내 알 바 아니야 라는 감정이다. 흔히들 가난하다. 죄책감. 이 에너지 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벌을 주고 싶거나 스스로 받고 싶어 한다. 그 결과 자기 거부와 자기 학대, 자기 파괴에 빠지고 회한과 낙심에 찬다. 다 내 탓이다. 사고를 잘 당하고 자살행위를 하고 자기 혐오를 사악한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투사 현상도 흔하다. 시민성 육체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수치심 20. 창피해서 고개를 떨군다 라는 말대로 이 에너지는 굴욕이 특징이다. 전형적으로 추방을 동반한다.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며 자신과 타인을 모질게 학대하게 만든다. 이 척도의 아래쪽은 보통 낮은 진동 주파수와 결부된다. 즉 에너지와 힘이 약하고 생활 형편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빈약하며 뭐든 넉넉하지 않고 사랑이 부족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하지 않다. 궁핍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약한 탓에 여러모로 우리 기운을 뺏는다. 그 때문에 기피 당한 끝에 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섞이곤 한다.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릴수록 감정의 상태가 척도를 따라 점점 올라가 용기에 이르고 용기를 넘어선 성과를 거두기가 더욱 쉬워져 성공하고 힘을 덜 들여 넉넉해지기도 한다. 주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아쉬워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들을 고양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주위의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 에너지를 내뿜는다. 동물들도 이들에게 끌린다. 기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삶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감정을 다룰 에너지가 충분하다. 힘과 자신감을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척도 맨 밑에서 맨 위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수준은 우리 몸에서 차크라를 나타내는 에너지 중심점과 관련이 있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쿤달리니 에너지가 깨어나는데 차크라는 쿤달리니 에너지가 흐르는 에너지 중심점이다. 에너지 중심점, 즉 차크라는 다양한 임상 기법과 정밀 전자기기로 검출할 수 있다. 의식의 지도에서 차크라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정수리 차크라 600, 제3의 눈 차크라 525, 가슴 차크라 505, 목구멍 차크라 350, 명치 차크라 275, 엉치뼈 또는 지라 차크라 275, 기저 또는 근저 차크라 200. 부정적 감정을 포기하면 상위 차크라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걸핏하면 두 번째 차크라인 지라에 축적된다는 울분을 터뜨리는 대신에 다섯 번째 차크라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체계는 육체적 감정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준다. 각 차크라의 에너지는 경락이라는 경로를 통해 전체 에너지 신체로 흘러나가는데 이 에너지 신체는 육체의 청사진과 같다. 각 경락은 특정 장기와 관련이 있고 각 장기는 특정 감정과 관련이 있다. 부정적 감정은 이와 연관된 침술 경락 및 관련 장기의 에너지 균형을 깬다.
예를 들어 우울이나 절망, 비애는 간 경락과 연관되어 있어 간 기능에 지장을 주기 쉽다. 부정적 감정은 모두 장기에 손상을 입혀 장기를 병들게 하고 끝내 기능을 멈추게 한다. 감정 상태의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생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감정의 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도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주변의 모든 생명에게 힘을 준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해 항복하면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감정 수준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긍정적 감정을 주로 경험할 수 있다. 낮은 감정은 모두 우리에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낮은 감정일 때 우리는 진정한 큰나가 보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 항복을 통해 지도 맨 위에 가까워지면 새로운 유형의 경험이 시작된다. 척도 맨 위에 이르면 진정한 큰나를 깨달아 여러 수준의 광명을 얻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척도상에서 상승해 자유로워질수록 이른바 영적 자각이나 영적 직관이 생기면서 의식이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다. 그들의 의식은 점점 더 깨어난다. 낮은 의식 수준에서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 높은 수준에서는 자명한 것이 되면서 놀랄 만큼 명백해진다. 감정의 이해.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생각은 관련된 감정 및 감정의 미세 변화 단계의 바탕을 둔 정리 체계에 맞게 마음의 기억 저장고에 저장된다. 생각은 감정의 분위기에 따라 정리되는 것이지 사실에 따라 정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감정을 지켜보면 자기 자각이 빠르게 증대된다는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의 감정에 관련된 생각조차 수천 개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생각 이면에 감정을 이해하여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 생각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 성과가 좋고 시간 소모도 덜하다. 감정이라는 주제 자체가 낯선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감정을 상대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감정과 생각 사이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켜보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일종의 실험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되풀이에서 떠오르는 쉬운 유형의 생각을 골라내어 그와 연관된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어서 그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감정이 존재함을 받아들인다. 그런 다음 감정의 에너지를 비우는 일에 들어가는데 방법은 감정이 소진될 때까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조금 지나면 앞서 들었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생각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감정을 완전히 항복하고 놓아버렸다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일을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생각만 남는다. 외국에 가기 전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출발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그의 마음은 공황 상태가 되었다.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려 어디다 여권을 두었는지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사방을 다 뒤졌다. 기억해내려고 이런저런 묘책도 써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자책할 뿐이었다. 멍청하게 여권을 잃어버리다니 새로 만들 시간도 없다고. 여권이 없으면 여행도 가지 못하니 운명의 날이 다가오자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업과 개인 일을 겸해서 가는 것이라 이번 여행을 가지 못하면 일이 잔뜩 꼬이고 상황이 어렵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다 막판에 이르렀을 때 놓아버린 기법이 생각났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자문했다.
어떤 근본 감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 근본 감정으로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슬픔이었다. 자리를 비움으로써 관계를 아예 잃거나 관계가 약화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슬픔을 놓아버리고 관련된 두려움도 놓아버리자 문득 문제를 안고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한 2주간의 부재도 견디지 못할 관계라면 유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도 얻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위태로울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곧바로 여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났다. 사실 너무 뻔한 곳이라 무의식적 차단 때문이 아니라면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여권 분실과 여행 불발, 그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일 등 수많은 생각도 모두 즉시 없어졌다. 그의 감정은 좌절 대신 감사와 행복의 상태가 되었다. 놓아버림은 일상에서도 매우 쓸모가 있지만 특히 삶의 위기 때 사용하면 크게 괴로울 일을 미리 막거나 가볍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삶의 위기에서는 보통 감정이 압도적으로 밀어닥친다. 이런 위기에서는 억제되거나 억압된 감정 중 주요한 유형 한 가지가 활용된다. 이 상황의 과제는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감정을 상대하는 것이다. 감정적 위기 다루기. 감정적 위기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주 힘겨워하는 문제이므로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감정상의 재앙을 내버려 두어 제풀에 사라지게 하는 대신 그것을 훨씬 빠르게 통과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기법이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감정을 다룰 때 마음이 동원하고자 하는 평상시 기제는 억압이나 억제와 표출, 회피다. 이런 기제는 의식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라면 해롭지 않다. 감정 압도 시의 기제 활용은 의식적으로 하면 바람직할 때가 많다. 이 묘책의 목적은 감정을 해체해 하나하나 놓아버릴 수 있도록 감정의 양 자체를 줄이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감정에 압도되는 순간 가능한 한 많이 의식적으로 감정을 제쳐놓아도 된다. 가까운 친구나 멘토에게 기분을 털어놓아 감정의 강도를 줄일 수도 있다. 기분을 표출하기만 해도 그 이면의 에너지가 얼마간 줄어든다. 같은 상황에서 회피 기제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속상한 일을 멀리하기 위해 사교 모임에 나가거나 개와 놀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음악을 틀거나 섹스를 하는 등 평소 습관대로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감정의 양과 강도 자체가 줄고 나면 전체 상황보다는 상황의 어떤 작은 일면과 그에 따르는 감정을 놓아버리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방법의 요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어느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 실직해 절망이라는 감정에 압도당한 남자의 예를 들어보자. 위에 서술한 3가지 기제를 활용하면 감정을 얼마간 줄일 수 있다. 그 후에는 일터와 관련된 사소한 것들을 돌이켜볼 수 있다. 이를테면 동료들과 자주 찾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이전까지 매일 주차하던 공간에 주차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늘 타던 엘리베이터에 타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쓰던 책상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비서가 보여주던 친절과 비서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쓰던 컴퓨터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매일 같은 상사를 보던 일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사무실 소음이 주던 친숙한 느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이렇듯 자질구레한 실직의 일면을 항복하는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놓아버린 모드로 바꾸는 것이다. 마음이 놓아버린 모드로 바뀌면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부정적 감정들을 받아들여 통과했고 그 결과 부정적 감정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상황을 직면하고 감정을 인식해 감정에 대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불현듯 자각한다. 사소한 것을 항복하면 기묘하게도 중심 사건이 주는 억압 또한 점차 덜해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 감정에 항복 기제를 사용하면 감정 전부를 동시에 항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감정 모두의 이면에 동일한 에너지가 있어서 한쪽 방향에서 항복하면 표면상으로는 반대 방향에 있는 듯한 감정까지 항복하는 것과 같다. 이 점은 임상 체험의 문제라 공감하려면 각자 개인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억제, 표출, 회피, 사소한 면에서의 항복이라는 위의 4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나면 이제 5번째가 명확해진다. 사실 모든 강한 감정은 여러 부수적 감정들이 합성된 것이라 전체 감정 복합체 또한 해체가 가능한 것이다. 이를테면 실직한 사람은 처음에는 절망에 압도당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가 느낌 주변부의 사소한 것들을 항복하면서 회피와 억제, 표출의 기제를 의식적으로 활용해 압도된 느낌을 줄여나가면 분노의 존재 또한 깨달을 수 있다. 분노는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음이 보인다. 분노는 억울함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자기는 이제 틀렸다고 하는 것도 자신을 향해 표출되는 분노의 형태다. 또한 분노에는 상당한 두려움도 존재한다. 따라서 연결된 감정들을 이제 곧바로 다룰 수 있다. 이를테면 다른 일자리를 얻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놓아버릴 때 가능성 있는 대안 전부가 갑자기 뚜렷해진다. 그리고 자부심을 항복하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경제난에 직면한 것이 아님을 금세 알게 된다. 이렇듯 감정 복합체가 해체되어 구성 요소로 갈라지고 나면 각 요소는 에너지가 약해져 개별적으로 항복할 수 있다. 감정 압도에서 벗어나면서 감정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거나 회피했다는 사실이 기억날 것이다. 이제 그 감정을 다시 검토해 억울함이나 무의식적인 죄책감, 낮아지는 자존감 등의 후유증을 없앨 수 있다. 감정 복합체의 파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다 감정의 조각들 뿐이라 올라오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 적어도 위기 수준의 상황만큼은 또렷이 의식하며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위기 처리를 지적 수준이 아니라 감정 수준에서 하면 위기 지속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든다. 실직한 사람의 경우 지적 수준에서 위기를 처리하면 가진 생각과 가상 시나리오가 수없이 떠오른다. 생각이 폭주하는 탓에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받으며 마음은 위기를 검토하고 또 검토한다. 아무런 성과도 없다. 이면의 감정을 항복할 때까지 온갖 생각만 꼬리를 물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감정적 위기를 겪고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위기로 인해 삶 전체가 악영향을 받았고 이면의 감정을 다루는 노하우가 없는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삶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이로운 점이 많다. 그중 하나로 억제하거나 억압된 감정이 크게 줄어든다. 위기로 인해 올라온 감정을 포기한 결과 저장고에 남은 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삶에서 무슨 일이 닥쳐도 해결하고 견딜 수 있다는 자각이 있기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진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이 커지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역설적으로 삶의 위기 뒤에는 길든 짧든 평화와 고요가 이어지는 시기가 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 후에 높은 자각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이 있다. 시중에는 임사 체험을 다룬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엔 모두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직면한 공포 중의 공포, 즉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충격이 깊디 깊은 평정과 평화, 일체성, 두려움에 대한 면역성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비상한 능력을 얻거나 치유자가 되거나 영환이 생기거나 영적 광명 상태에 들어섰다.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뜻하지 않게 새로운 재능까지 생기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삶의 모든 위기는 의식을 뒤바꿔 새롭게 도약하게 해주며 옛것을 놓아버려 새것이 탄생하게 해줄 씨앗을 품고 있다. 과거 치유.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미해결된 과거의 위기가 지닌 잔재가 보일 것이다.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생각과 감정은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런 생각과 감정이 삶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렸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이때 그 일이 계속해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제는 잔재를 처리하는 데 쓸 수 있는 기제를 알고 있으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남은 감정을 조사해 놓아 버림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큰 일을 치른 뒤에 진가를 발휘하는 새로운 감정치유 기법을 알게 된다. 사건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의의와 의미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일생을 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의 환희는 경험하지 못한다. 인간의 운명이 원래 그러하니 쓴웃음이라도 지으며 참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흔히들 짐작한다. 철학자들은 때로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활용해 허무주의 철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철학자들 중 일부는 수년간 유명세를 얻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해결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감정의 희생자에 불과하다. 그런 감정을 계기로 끊임없이 사물을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려 들게 된 것뿐이다. 억제된 감정일 뿐임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합리화하는 정교한 지적 체계를 구축하느라 평생을 바치기도 한다. 과거 해결에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새로운 맥락 만들기가 있다.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과거의 공경이나 트라우마 안에 선물이 숨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기법의 가치를 정신의학계에서 처음 알아본 사람은 빅토르 프랭클이다. 프랭클은 자신의 명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요법으로 명명한 접근법을 풀이했다. 그는 임상 경험과 개인 체험을 통해 감정과 트라우마를 새로운 의미로 에워싸면 그 발생 양상이 현저히 달라지면서 치유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프랭클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내면의 승리를 가져올 기회로 보고 나치 수용소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 즉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다. 프랭클은 그때의 끔찍한 상황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하는 재맥락화를 통해 인간 영혼의 심오한 의미를 발견했다. 아무리 비극적인 경험이라 해도 모든 인생 경험에는 교훈이 숨어 있다. 경험 속에 숨은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 앞에서 예로 든 실직자는 시간이 흐른 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는 이전 직장은 성장에 방해가 되었으며 그 안에서 판에 박힌 생활을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하면서 괴양까지 얻었던 그는 실직하기 전까지는 그곳의 즐거운 면만 보았다. 일단 상황에서 벗어나자 그동안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치렀던 대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실직한 뒤에 그는 새로운 능력과 재능을 찾아내는 일에 마음을 열었고 나아가 더욱 유망한 직업을 새로 찾았다. 이렇듯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성장하고 확장하고 경험하고 발전할 기회다. 어떤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그 이면에 무의식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느낄 때가 있다. 중요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경험할 유일한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같은 사건이었음을 무의식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제창한 이론의 일부다. 평생에 걸친 연구 끝에 융은 무의식적 속에는 전체가 되고 완전해지고 큰 날을 깨닫고자 하는 선천적 충동이 있어 무의식이 설사 의식적인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해도 충동을 실현할 방법과 수단을 고안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융에 의하면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지닌 어떤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를 그림자라 한다. 그림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 개념을 억압한 것들의 일체로 스스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위기의 이점은 위기 덕에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익힌다는 것이다. 또 위기 덕에 우리는 보다 인간미 있고 폭넓은 사람이 되어 자신이 모든 인간과 공유하는 점을 깨닫는다. 그들의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다. 따라서 이런 면을 의식적으로 자각해 인정하고 항복하면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일단 그림자를 인정하면 그림자는 힘을 잃는다. 단지 내게 어떤 금지된 충동과 생각, 감정이 있음을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나면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 하며 다룰 수 있게 된다.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보다 인간미 있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 더 이상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에 빠질 이유가 없어진다. 감정적 위기를 해결하면 보다 큰 지혜를 얻게 되며 그 지혜는 평생 이익이 된다. 삶을 겁내는 것은 감정을 겁내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다. 감정을 정복하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자신감이 커져 기꺼이 더 큰 모험을 한다. 감정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모든 주저함을 낳는 근원이어서 두려움을 정복하면 이전에 꺼렸던 인생 경험에 들어가는 길 전체가 뚫린다. 실직 위기를 다루는데 성공한 사람은 다시는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직장에서는 보다 창의적으로 일하며 일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마음 한구석에 늘 실직의 두려움이 있었기에 과거에는 얼마나 심하게 몸을 사리고
걱정하고 조심스러웠는지 굽실대며 윗사람을 따르느라 얼마나 자존감이 상했는지 차차 보이기 시작한다. 삶의 위기가 주는 또 다른 이점은 자신에 대한 자각이 커지는 것이다. 위기 상황이 압도하는 가운데에서는 한눈 팔 새도 없이 자신의 상황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믿음과 목표, 가치관, 삶의 방향을 되짚어 보아야만 한다. 위기는 죄책감을 되짚어보고 놓아버릴 기회다. 또한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꿀 기회이기도 하다.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극과 극에 마주친다. 그 사람을 증오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이번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성장할 것인가, 붕괴하고 억울해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결점을 눈 감아 줄 것인가, 화내며 따지고 들 것인가?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더욱 겁내며 물러설 것인가? 이런 위기를 완전히 초월하고 정복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좌절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경험을 나눔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겁내고 억울해하는 겉모습 속으로 움츠러들 것인가? 모든 감정 경험은 올라가거나 내려갈 기회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 문제에 부딪힌다. 우리에게는 감정 혼란을 움켜쥐고 싶은지, 놓아버리고 싶은지 선택할 기회가 있다. 즉, 감정 혼란을 움켜쥐는 대가를 살펴볼 수 있다. 대가를 치르고 싶은가? 아니면 기꺼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싶은가? 놓아버리면 이로운 점도 살펴볼 수 있다. 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치유되는 쪽을 택할 것인가? 걸을 수 있는 부상자 축에 낄 것인가? 선택을 할 때는 고통스러운 경험의 잔재를 움켜쥐므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살펴보면 좋다. 어떤 만족을 얻으려는 것일까? 얼마나 하찮은 것에 선뜻 만족하려는 것일까? 분노, 증오, 자기 연민, 억울함. 이 모든 하찮은 싸구려 보상, 하찮고 은밀한 만족감이 들어있다. 아닌 척하지 말자. 고통을 움켜쥐는 데서 오는 이상 야릇한 쾌감이 분명히 있다. 이 쾌감으로 인해 벌을 받아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우리의 무의식적 요구가 충족된다. 아울러 비참하고 꺼림칙한 기분이 든다. 계속 이래야 돼?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23년 동안 형과 말을 하지 않고 지낸 남자의 예를 보자. 무슨 일로 그렇게 되었는지 형도 동생도 기억하지 못한다. 잊은 지 오래다. 말을 섞지 않고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는 바람에 23년 동안 형제가 함께하며 서로 보살피지도 가족끼리 단란하게 지내지도 못했고 고락을 같이 하며 우애를 나눌 일도 없었다. 항복 기제를 알고 난 남자는 형에 대한 감정을 놓아버리는 일에 들어갔다. 그러자 느닷없이 슬픔의 눈물이 쏟아지며 지난 세월 동안 잃어버린 온갖 것들이 떠올랐다. 남자가 형을 용서하니 형도 이에 호응해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했다. 그러자 둘 중 한 사람에게 옛 기억이 떠올랐다. 테니스 신발 한 켤레 때문에 말다툼을 한 기억이었다. 테니스 신발 한 켤레 때문에 23년간 대가를 치른 것이다. 놓아버린 기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때의 억울함을 무덤까지 고스란히 가지고 갔을 판국이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 괴로워하고 싶은가 이다. 언제가 되어야 기꺼이 괴로움을 포기할 것인가? 그만하면 되고도 남는 것이 언제인가?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에 매달리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왜소함이다.
왜소함은 심술궂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경쟁심 많고 인색하고 음해하기 좋아하고 의심 많고 앙심을 잘 품고 비판 잘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죄책감 많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만심 강한 측면이다. 왜소함에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자존심만 고갈시키고 낮춘다. 자기 혐오와 끝없는 죄책감, 벌을 받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의 왜소한 측면 때문이다. 그런 측면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은가? 그런 측면에 힘을 보태고 싶은가?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싶은가?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여긴다. 내가 나를 보는 대로 세상이 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으로 본다면 연봉 인상 목록에 첫머리에 올라가기는 어렵다. 왜소한 면을 고집한 대가는 근육 테스트로도 알아볼 수 있다. 테스트는 매우 간단하다. 마음속에 심술궂고 옹졸한 생각을 품은 채 옆으로 뻗은 팔을 다른 사람에게 눌러달라고 하고 누르는 힘에 저항한다. 결과가 어떤지 본다. 다음에는 정반대의 생각을 품는다. 스스로를 관대하고 너그럽고 다정하며 자신의 내적 위대함을 느끼는 사람으로 상상한다. 그러면 즉시 근력이 세져서 긍정적인 생명 에너지가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왜소함은 나약함과 허약함, 질병, 죽음을 가져온다. 이런 것을 정말로 원하는가? 부정적 감정의 놓아버림과 병행할 수 있는 매우 건전하면서도 내적 변모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 긍정적 감정에 저항하기를 멈추는 것이다. 긍정적 감정 높이기. 부정적 감정의 놓아버림은 긍정적 감정에 대한 저항을 그만두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주 만물에는 각각 정반대의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마음속의 모든 부정적 감정에도 그와 반대되는 것이 왜소함과 위대함 사이에 존재한다. 어느 특정 순간에 그런 정반대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좋은 연습으로는 자리에 앉아 지금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정반대되는 감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싸워서 분한 마음에 돈을 쓰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고 하자. 도저히 선물을 사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생일 날짜는 점점 다가온다. 이에 정반대되는 감정은 용서하고 베푸는 마음이다. 이제 용서하는 감정을 마음속에서 찾아내 그에 대한 저항을 멈춘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놓아버리면 놀랍게도 용서하는 마음이 용솟음친다. 우리 천성의 일부는 항상 기꺼이 용서하길 원했지만 스스로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음을 점차 알게 된다. 그랬다가는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또한 분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상대를 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친구에 대해 의식적으로 딱히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 성격에 그런 일면이 있음을 점차 알게 된다. 사랑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항복해 갈 때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어떤 것이 마음속에 있으며 이것이 과거를 놓아버리고 화해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싶은 바람이 있다.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감사를 표하고 바보라 여겨져도 상관없다는 바람이 있다. 이 연습을 통해 내면에서 찾아내려는 것은 위대함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위대함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용기다. 위대함은 사랑의 수준으로 높이 올라가려는 자발성이다. 위대함은 타인의 인간적 약점을 받아들여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는 것이다. 타인을 용서하면 자신도 용서되어 죄책감이 해소된다.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때 진정한 보상을 얻는다. 이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보상을 얻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참모습을 자각할수록 고통에 덜 상처받는다. 자신과 타인의 인간적 약점을 연민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굴욕당하지 않는다. 참된 겸손은 위대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참모습을 알아보면 보다 큰 행복을 주는 근원을 갈구한다. 이것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얻는다. 자신의 가치를 못 느껴 내심 허무해하는 대신에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 행복의 근원을 세상에서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상에서는 결코 행복의 근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아무리 불을 쌓아도 마음속 빈 공감은 메꿀 수 없다. 마음속 공허와 자존감 결핍을 해소하려고 애쓰는 억만장자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내면의 큰 나, 내면의 위대함과 만날 때, 내면의 완전성과 만족감, 진정한 행복감과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다. 이제 세상은 즐기는 곳일 뿐 나를 더 이상 휘두를 수 없다. 나는 세상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부정성을 포기하는 기법과 긍정에 대한 저항을 항복하는 기법을 활용하면 언젠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전체적으로 자각한다. 이는 일단 경험하면 절대 잊히지 않는다. 전과 같이 세상에서 위협을 느끼는 일은 없다. 세상 관례를 습관처럼 계속 따르긴 하겠지만 사로잡히거나 쉽게 상처받고 의심 많던 마음속 성향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마음속 원인은 이제 전혀 다르다. 의식적으로 감정을 해결한 결과 다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다. 어떤 총알에도 내면은 끄떡없다. 이제 평정과 품위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